그 막 사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돈이 아예 없으신데 그냥 무작정 넣어요. 근데 또 당첨이 됐어요. 어쩌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기해야죠. 네, 일단 그 민족 자금이라고 하죠. 가족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이시죠. 월용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용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용 청약연구소 박지민입니다. 월용이는 월급을 용돈으로 준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지은 별명입니다. 그 청약하면은 사실 이제 로또 청약 이런 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반포 트리니원 뭐 이런 거 하면 뭐 30억씩 번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은 있는데 또 반대로 청약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청약 통장 엄청 많이 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낮아진 건지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안 그래도 기자님들께 최근 한 달 동안 진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고분양가 때문에 네. 당첨이 되어도 돈을 못 번다. 즉 안전마진이 없다. 그거 하나 하고 돈 될 만한 곳은 강남처럼 엄청나게 경쟁이 세다 보니까 나는 당첨이 안 된다. 네. 그러면 해지해야지. 집 사야지. 그래서 청약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될 사람은 되니까.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초대를 해주셔서 통계를 다시 살펴봤거든요. 네. 2022년도 5월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게 2,850만 개. 거기서 이제 10%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28만 개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 감소면 엄청나죠. 예, 무용론이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당첨 확률도 같이 내려간 것도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마진도 좀 줄기도 줄었고요. 이게 완전하게 그 일극화가 됐는데 강남은 당첨이 너무 어렵고 그 외 지역은 당첨이 쉬워요. 네. 그게 마진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또 수요가 새롭게 생겨요. 이런 이상한 시장에서 돈 될 만한 곳만 찾다 보니까 나 당첨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실은 당첨이 되게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말은 이제 강남만 다들 노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더 경쟁률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게다가 뭐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그 고척, 뭐 은평 이런 데에서 분양을 했을 때 네. 30점, 40점대 연령대로는 30세 전후 분들도 당첨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게 쉬운 데도 있는 반면에 이제 강남에 집중될수록 또는 인근에 있는 동작이나 뭐 이런 마포 이런 데는 또 높다 보니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당첨이 쉽다. 근데 중심으로 갈수록 어렵다.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대장급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유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 분양했던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당첨은 쉽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쉽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낮다는 거고, 그럼 경쟁률이 낮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돼봐야 별로 남는 거 없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복잡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청약통장 해지가 그런 고분양가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15 대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15 대책에 지금 투기가율지구도 엄청나게 막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럼 당연히 뭐 청약에도 막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전반적으로 15 대책과 청약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와, 이게 사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옥게임 2처럼. 네, 해봤죠. 네,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많이 맞고 또 극복했잖아요. 그 2016년 조정 대상 지역. 네. 예, 그거의 이제 확대판과 급속한 버전이라고 보는데 그때 똑같아요. 흐름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세대 원청약을 줄였잖아요. 네. 그럼 청약자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률이 반토막 나요. 이런 상황들이 샘플이 별로 없어요. 한 달밖에 안 지났다 보니까 15 대책 이후로 이제 샘플이 서울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면 이제 알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온 게 반포네요. 근데 그거는 일반화할 수 없는 단지가 되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부활직으로 된 서울에서 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비포 애프터의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가점 컷은 적게는 한 3점 떨어지고 많게는 15점 이상도 떨어져요. 그래요? 당첨이 쉽죠.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청약을 해봐야 뭐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예 자포자기하는 개념인 건가요, 이게?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진짜 이상한데 지난달에 동작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라고 네. 있었는데요. 예상되는 시세가 한 23억인데 22억에 분양했어요. 마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갔죠. 10-15대책 막판 청약이다. 이런 식으로 마진이 없는데도 약간 그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미 생긴 이후에는 그게 좀 잠잠해지는데 이제 잠잠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청약이 두 가지의 이점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새 집인데 싸다. 근데 지금은 네. 싼 건 없고 새 집만 있다. 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로 체질 변화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그냥 신축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그것만 남았죠. 아,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신축인데 싸게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건데 지금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예 그 뭐 아니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확대해서 로또 청약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건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완만한 어떤 그 네. 완만한 상승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반응. 그렇게 되려면 이제 거래 수요를 줄여서 청약 수요를 묶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묶어놓는 것은 그냥 일반 매매보다 로또 청약을 기대하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분상제를 늘리거나 네. 아니면 분상제를 다 폐지해가지고 그냥 자유경제에 맡기는 거죠. 근데 애매하게 강남만 유지를 시켜놔가지고 아쉽습니다. 이제 청약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분상제를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제 사업성 안 좋은 것들은 또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상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비를 다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너무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좀 죄송한데 수원에 그 이목지구라고 있는데 네. 그 동네 시세가 10억이 안 됐거든요. 분양가가 12억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에 두냐 여기에 두냐에 다른 네. 것 같아요. 분상제 그러면 서울에 전역 확대한다. 중간쯤에 두면 영등포 같은 지역도 이제 18억에 분양을 했잖아요. 한 16억 정도 7억 선에 분양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네. 그 청약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아직 안 지어진 집을 사는 거니까 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소유권을 사전에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고. 예, 맞습니다. 이 대책이 그래서 그 장점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모두가 대출 규제, 뭐 전입 의무 이런 게 다 너프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청약은 LTV 40%만 적용받고 또 중도금 한도는 올려줬어요. 6억 초과까지. 근데 그 상황에 말씀하신 잔금 유예까지 되다 보니까 시간을 벌어주지 않나 장점이 부각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10.15 대책이 너무 또 복잡하기도 하니까 그냥 투기과열지구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데랑 안 된 데가 청약에서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건하고 대출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건이 세대원 청약 안 된다. 세대 주만 된다. 근데 여기서도 헷갈립니다. 네. 특별 공급은 돼요. 거기에서 너무 다자녀, 복잡해 진짜. 신혼부부, 생애자 이런 건 됩니다. 네. 근데 일단 1순위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네.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세대 주만 청약이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또 가점제의 비율이 변경돼요. 원래는 80여제곱 이하로만 가점제 40%, 초과는 가점제 0%, 네. 100% 추첨제죠. 근데 이제 구간이 3개로 나눠집니다. 60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그리고 85제곱 이하에서는 70, 네. 초과에서는 8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지는 가점제가 늘어나서 청약자 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입시 수능으로 보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정원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입결이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추첨제한테는 불리한 불리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LTV 적용 40%가 적용받죠. 근데 40%는 적용받지만 6억 한도는 초과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시세 인정에 따라서 또 구간별로 대출이 줄잖아요. 네. 6억, 4억, 2억 이런 식으로 잔금은 좀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에서는 세대 청약, 그다음 LTV는 40% 적용받는다. 네. 대신에 입주할 때는 시세에 따라서 대출을 토해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도금도 대출이 좀 줄지만 그럼 잔금 때 그 어떻게 잔금을 내가 준비하냐? 이 대출이 안 나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청약을 안 넣겠다, 못 넣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언 같은 경우가 59제곱이 20억 정도에 분양했었는데 시세는 20억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2억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얘기냐.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전화하면 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만 대출해줍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미리미리 그냥 지금부터. 그러니까 18억 준비해 와라. 뭐 세금까지 사실 20억 다 준비하죠 지금. 그렇죠. 중도대출 이자까지 하면 또. 네. 네. 그렇지만 20억만 있으면 한 30억 벌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아닌 것도 참 문제인데 막 영등포나 동작 같은 경우도 19억, 20억, 22억 같잖아요. 네. 그 최근에 들린 얘기도 보면 강서의 방원뉴타운 같은 지역도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뭐 6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20억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외곽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20억 국평 봐야 되나라는 인식에서 계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을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국평 전용 84제곱이 10억 이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10억 이하가 없어졌어요. 12억 이상. 그다음 올해부터는 대부분 15억 이상. 내년부터는 그냥 18억 이상.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어쨌든 다들 강남에 뭐 반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청약을 받고 싶은 마음들로 우선 청약 통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도 로또 청약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강남의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지금 막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대출 네. 규제를 하고 뭘 규제를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통계를 간단한 걸 몇 개를 대입을 했어요. 제가 예측을 할 때 이런 통계를 좀 만지거든요. 만지는 것보다 차용하는 거죠. 그 KB 부자 보고서 네. 한번 다루셨던 적이 네,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상위 1% 부자가 29억, 30억이라고 치죠. 1% 그걸 바로 적용을 합니다. 네. 서울 인구 그냥 900만이라고 치고 1%는 9만 명. 거기에 자가 보유율 50%, 네. 4만 5천 이런 식으로 쉽게 아주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현금 자산이 많을수록 자가 보유율은 높아지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게 제가 과거 둔촌중공 청약 때 10만 청약서를 이제 설파해서 엄청 돌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20만 명, 30만 명도 청약을 했을 거고 그거에 이어져서 작년에 원펜타스 분양했을 때 9만 3천 명이 청약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남권 청약자의 맥시멈을 10만 명으로 봤어요. 10만 명으로 보고 조금 아쉬운 방배나 조금 아쉬운 소형 단지들 경우는 한 2,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를 봤는데 네,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의 투가 지역은 유지되니까 서로 변동은 없고 대출의 변수만 들어간다. 네. 근데 이런 고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영향을 받는 비율이 몇 %일까 했을 때는 해봤자 1-20%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트리니언 같은 경우는 4만 5천 명의 청약자를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만 4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지만요. 네. 청약자 수 작년부터 강남권이에요. 네. 3만 5천, 9만 9만. 3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면은 누가 사냐 하는데 결국에 다들 어떻게든 돈은 있다는 거네요. 네, 일부 수요는 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좀 착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지금 9만 명 정도여도 이분들이 다 당첨되는 게 아니니까 또 몇 명 되고 또 그분들은 다시 대기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약자 수 감소가 땡큐기도 한데 최상단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분들이 바로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는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청약에서 청약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왜냐하면 부부 합산 가점도 3점을 더 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3월부터는 출산 특례를 줬거든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태중에 있거나 갑자기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 특별 공급 자격을 부활시켜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작게 하잖아요. 네. 작게 하면 갑자기 신생아 우선 소득자가 돼요. 그러면
애가 3명이고 우선소득이다. 그러면 네. 강남권에 당첨이거든요. 집이 있는데 특례를 받아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어떤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또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서울은 조합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일반 분양 비율이 적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를 더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죠. 100세대 뽑는데 10,000명, 100대. 그렇죠. 1000세대 뽑는데 10,000명 10대 1인데 그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남 쪽은 어쨌든 수요가 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무방한 거잖아요. 예, 무방합니다. 뭐 개수 대비 너무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 외 지역은 어쨌든 이번 규제로 경쟁률은 확실히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확실히 낮아져요. 제가 비강남권의 맥시멈을 10,000에서 15,000명 보거든요. 네. 근데 이수역 힐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가 이제 변곡점 전이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케이스고 10,000명만 넘어가도 과열이에요. 비강남권은. 네. 앞으로는 2,000명, 3,000명, 5,000명 이하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마진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정도면 청약 쪽에서는 뭐 최대치의 규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뭐 더 규제할 게 있다고 보세요? 투과 지역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네. 결국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했죠. 네. 결국 생각해보면 세금과 대출이잖아요. 세금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까지니까 그게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은 40%로 줄여놨고 구간별로 줄여놨으니까 이미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1주택한테 취득세 중과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워낙 또 복잡한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청약 통장 있는 분들이 막 깨가지고 막 비트코인 산다 뭐 이렇게 금 산다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면 이거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점수가 60점이 안 되는데 강남만 바라고 있다. 빨리 뭘 사야죠. 사는 건 뭐 주택이 되거나 금, 비트코인 저는 다 존중하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옛날에 엄청 맞고 한 10년 만에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자산의 분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고요. 대신에 안전 자산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새 집을 원하면서 가성비 있게 직주 근접에 내 집을 원한다라는 분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좀 무조건입니다. 강남권만 노리지 않으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돼. 대신 이제 마진을 너무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그냥 신축을 산다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면 확률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는 비운의 동네라서 그래요. 성남 애매합니다. 아, 성남. 네, 성남은 재개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마냥 나빠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전문가이시죠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고 이제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26년에는 어떤 청약 시장에서는 뭘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방을 몇 개 얘기할 거긴 한데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훨씬 더 집중이거든요. 네. 지방 워낙 살 게 많아요. 가격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사든 당첨을 받든 다 저는 추천입니다. 일단 서울에서도 서울 최중심지하고 약간 외곽지, 수도권에서도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남은 것들 그리고 그 외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지역이 강남권이잖아요. 네.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강남권. 적어왔습니다. 네. 예. 항상 업데이트 해야죠. 역삼 센트럴 차이가 특별공급 접수 예정이 있어요. 기관 추천 특별공급 분양한다는 거죠. 여기 은하수 아파트 재건축인데 237세대 중에서 87세대 일반 분양이에요. 네. 이런 게 한 2만 명 들어오겠죠. 몇 대 네. 몇이야 이게? 87개 중에도 절반을 덜어내야 됩니다. 네. 특별공급 빼야 되니까. 그럼 40개 중에 2만 명이 경쟁한다. 500대 1입니다. 500대 1이네요. 예,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데가 있는데 서초 신동아 재건축 아크로드 서초. 그거는 1100세대급인데요. 네. 일반 분양이 50개. 50개. 특별공급 절반 제하고 또 2만 명 들어가면 1000대 네. 뭐 이런 겁니다. 그거는 트리니 원이 70점 커트라인이 나왔잖아요. 네. 시세 차익이 반포가 훨씬 큰데 아크로드 서초에
최저 커트라인이 훨씬 높을 거예요. 74, 75, 76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구조 때문이죠. 워낙 분양 수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작은 단지 더 분양하는데 OT를 반포라고 10만포 21차. 그것도 251개 중에 87개 분양합니다. 네. 재미없죠. 네. 10만포 22차도 160개 중에 28개 일반 분양. 네. 이거는 뭐 상식상 알아두면 좋은데 30세대 미만 일반 분양은 분상제 적용이 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양가가 네. 얼마나 나올까? 강남의 분상제가 해제되면 얼마까지 분양가 나올까? 이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작년에 그 DH 방배 분양했을 때 네. 제가 반포, 청담, 대치 기다리지 말고 방배에서 안착하시자라고 해서 당첨자가 20명 이상 나왔거든요. 그 배경이 일반 분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일반 분양이 1244개 나왔거든요. 네. 엄청나죠. 근데 방배에서도 이보다 낮지만 꽤 많이 분양합니다. 13구역을 재개발하는 포레스트 자이가 있거든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2200세대급인데 550개 정도 일반 분양. 그래서 반포 DH 라클라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눈을 낮춰서 여기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예, 거기가 더 대박일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거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9점 컷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84제곱이 거의 1200개, 1300개 일반 분양해요. 특별공급 빼면 600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팁을 많이 드리면 최대 청약자가 6만 명, 7만 명 안쪽일 거예요. 6만 명일 때 84에 600개를 분양하잖아요. 네. 그럼 100대 1입니다. 이때는 타입이 여러 개로 쪼개지니까 어떤 타입은 70점 넘어가는데 어떤 타입은 69점이 하나, 두 개 나올 수 있고 근데 당첨 연수가 가입자 순으로 동점제를 처리하니까 한 25년은 넘어가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그러니까 거기 그 낮은 확률에 걸 바에는 차라리 지금 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같은 69점인데 15년 차가 반포는 쉽지 않다. 방배로 가자. 그럼 여기가 지금 강남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숫자가 너무 세잖아요. 지금 뭐 몇백 대 1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네. 이 정도 말고 서울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네. 싹 불러드릴게요. 방화 6구역을 재개발하는 레미안 엘 라비네라고 있습니다. 네. 일반 분양 280개. 분양가가 한 17억, 18억 나오겠죠? 그러면 경진 5대 1, 10대 1? 5대1, 10대1. 예, 그 정도는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월계 중 S클래스가 있는데 네. 서울원 아이파크 옆에 있어요. 근데 분양수가 작고 분양가가 아마 이 지역은 16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때 5대1 내외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근데 흑석은 인기가 되게 많아서 흑석 8구역, 이제 9구역, 뭐 11구역 이런 데는 동작구잖아요. 네. 그 이수역 힐스테이트가 분양했기 때문에 22억에 그 가격을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는 청약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00대 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잘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맞습니다. 경쟁률 높은데 넣어봐야 사실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되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그 경쟁률 좀 괜찮은데 그러면. 괜찮은데 네. 노란지 팔은 빼겠습니다. 네, 네. 거기는 좀. 네, 연일구역이라고 이제 서대문 쪽이긴 한데 외곽지예요. 네. 그런 데나 5대1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물레 진주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풍역 더샵, 특히 신풍역 더샵이 신길 뉴타운의 왼쪽에 있어서 네. 신원선선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예상 분양가 17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역이 뭐 19억 정도 하니까 그냥 그 정도면 쏘쏘하게 한 7, 8천 명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한 15대 1, 20대 1 정도. 15대 1.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한 경쟁률이라는 건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봐야 돼요? 점수로 한 10대 1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59점 정도도 됩니다. 59점이라는 점수는 2인 가구 최대 점수예요. 딩크족. 네. 1인 가구 최대 점수가 54점이니까 네. 그럼 만 45세, 청약통장 15년 등등 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분이 혼자 산다라고 하면 54점. 그때는 5대 1에서 10대 1 이하까지도 네. 도전해 봄직하죠. 해볼 만하다. 예. 아주 낮은 스펙은 아니에요. 또는 이런 지역에 1인 가구 생애 최초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5대 1, 10대 1 안쪽에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실 경쟁률이 3대 1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특공 자격만 갖고 있어도 당첨이 돼요. 굉장한 팁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한 5대 1, 10대 1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도 하다. 가점이 좀 괜찮고 하시면은 특공 조건이 된다면 그런 데가 또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경기도 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남아있는 이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기 신도시가 동서남북으로 보면 어디 있을까예요. 네. 동은 없어요. 서는 검단 신도시, 네. 뭐 영종 하늘도시 이런 데가 있는데 영종은 너무 외곽이고 그 동네에서 소진해야 되니까 검단 정도. 검단은 역세권은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 네. 외곽 쪽에 남아 있어요. 검단의 분양가가 지금 8사 기준에서 6억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 가격을 받아주지 못하는 지역들에서 분양을 해요. 무순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경쟁률도 3대1, 5대1. 그럼 실거주자가 딱 하기 원하는 그런 사이즈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서부권에는 운정신도시에 운정역 인근의 GTX역 인근에 좀 남아있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되게 좋은데 많이 셀 거예요. 서부권이라서 파주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청약 많이 할 거고 강서나 은평 사람들도 청약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경쟁률 셉니다. 네. 네, 한 7억대 분양이 나와도 한 50대 1 내외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60점대 중후반. 네. 북쪽에는 양주 회천지구가 있는데 분양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요. 거기는 미달 수준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신축을 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데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이제 평택, 고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세교지구도 분양가는 착해요. 그 화성이나 오산 평택에서의 실거주자들한테는 괜찮아요. 네. 그다음 평택 고덕신도시는 뭐 2단계, 3단계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평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제 지역이라고 꼽히기 때문에 분양이 워낙 많잖아요. 브랜시티도 네. 있고 가재지구도 있고 뭐 화양지구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선호가 그쪽이라서 분양이 나오면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에서는 되게 많다. 그게 2기 신도시까지고요. 되게 많죠.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많네요. 3기 신도시 이제 올해가 2021년 그 똥 싸놓은 게 있잖아요. 사전 청약. 네. 그게 다 치우는 해거든요. 사전 청약했던 공공 분양이 올해 본 청약으로 거의 됐고 내년부터는 민간 분양합니다. 민간 분양할 경우는 권역에 맞춰서 뭐 동북권이다 그럼 남양주나 뭐 진적 가는 거고요. 동남권이다 하남 교산 가는 거고 서부권이다 고양 창릉 가고 뭐 서남권이다 만산이나 신길 이런 거 가는 거고요. 최근에 거모지구로 분양을 또 하거든요. 네. 시흥 거모지구라고 초지역에서 왼쪽으로 좀만 가면 있는 지역인데 안산 생활권이에요. 네. 분양가가 6억대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데는 시흥, 안산, 화성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 이제 경기도권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지방은 사실 뭐 지금 뭐 미분양도 많다 뭐 이러는 상황에서 청약을 노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이제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뭔가 둘러볼 게 있나? 그러면 저는 이제 큰 거부터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머릿속에 정리되잖아요. 네. 5대 강역시 부산, 뭐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보면 광주는 크게 뭐 없고요. 이제 부산이 반포와 같은 1극지의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분양했던 뭐 해운대나 백스코 인근의 단지들이 되게 비싸게 분양했거든요. 11억에서 14억대 네. 완판, 84 이래요. 그런 데에서 분양을 할 경우는 잘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 1구역 재건축이 있는데 동네 푸르지오 에드포레라고 여기 대단지에다가 동네에 있어서 괜찮아요. 이런 데는 고분양가 해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지역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굵직한 게 분양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 남은 게 볼만한 게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700세대급인데 전부 다 일반 분양합니다. 그런 데가 울산에서 볼만하다. 그 다음에 대전은 분양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분양권도 많아요. 입주권도 네. 많고 차라리 분양받는 것보다 대전은 매수하는 게 낫다. 그 다음 대구. 대구는 분양을 거의 안 했잖아요. 네. 대구. 대구는 뭐 이제 없잖아요. 네. 예, 분양이 있어도 사는 게 나은 지역이니까 지금도 할인 분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분양을 받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또는 신축을 싸게 매수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국 청약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세종하고 평택 고덕신도시. 근데 고덕신도시는 말씀드렸으니까 세종의 5생활권을 분양합니다. 올해 분양했던 이제 아파트는 입지와 분양가 약간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올 5생 중에 괜찮은 거는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5생활권 전국 청약지 관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해볼만 하다라는 것들, 특히 뭐 아까 고분양까지만 뭐 부산은 해볼만 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할 때쯤 되면 내가 상가 가격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가 있을 만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중간에 팔 수도 있고요. 네. 그 지방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청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도 있고 가점도 좀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그러면 청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계약금만 있고 전매잔이 없는 단지거나 입주 전에 팔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서 네. 부를 쌓아가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계약금 10%가 출발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뭐 8사가 6억인 지역은 5구는 4억 하잖아요. 네. 10% 4천만 원 모아두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주식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10% 분양권 넣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연봉 뭐 4천 전후 이런 분들은 대출을 그래도 한 2억 이상은 감당할 수 있겠다 네.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요즘은 공사 기간이 또 길어져서 3년 반이면 입주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모으고 저는 항상 이제 청약을 최우선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최우선 두고 안 되면은 다른 거 사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청약을 노리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집을 또 그 일반 매매로 사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이게 좀 일반 매매로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한 좀 감도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예, 되게 좋은 맞아요 접근인 것 같은데요. 제가 2달 전까지 봤던 데가요. 어차피 잠실 당첨 안 되잖아. 그럼 네. 사자. 송파에. 근데 송파 잠실 주고 5단지를 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네. 지금 관리 처분이나 사업시행 인가된 거 사자. 그래서 봤던 게 가락풀하자였었어요. 근데 살 때는 그 동네에서 예상되는 신축 시세가 있잖아요. 입주권 사는데 총 매매 가격이 그보다 20% 이상 싸면 사자. 왜냐하면 잘 보면요. 저는 이제 퍼센트로 비율을 보는 걸 좀 재밌어해서 반포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40% 싸게 분양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방배는 시세보다 30%가 싸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마포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20%가 쌌었어요. 그러면 20%싼 경우가 시세는 20억인데 16억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16억에 입주권이면 괜찮다예요. 그럼 너는 가점이 낮더라도 입주권을 사게 된다. 그러면 가점을 65점 이상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계산식을 좀 돌려봐서 네.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일반 매매로 가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청약을 계속 노린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내년부터 해가지고 뭐 한 2, 3년간 뭐 서울 뭐 역대급 이제 입주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착공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뭐 인허가도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공급이 적어도 분양가 높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오히려 정말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청약에 참여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너무 비싸다 우리를 호구로 보냐라고 하면 더 어려운 재개발 공부해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청약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이게 걸러지면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더 정확하게 2021년 사전 청약 때부터는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라고 했어요. 청약 전문가인데 조선일보 나가서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낫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아예 청약 포기하고 매수가 나아요. 아 그런 분들은 차라리 네.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당첨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빨리 사자. 그러면 이미 뭐 지났으니까 가장 고분양가 논란 막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서울원 쪽에서 뭐 노원이 뭔 10억이냐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뭐 뭐라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때는 진짜 선별했거든요. 네. 5구부터 대형까지 있었어요. 네. 거기 7274 이제 소유자분들 계시겠지만 방이 2개예요. 네 맞아요. 예. 구조가 좀 이상한 집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84에서도 해야 될 것만 따로 있었고 91 타입도 기억나는 게 G 타입인가 걸렸을 때 북향 말고 남향만 보는 뻥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걸릴 수 있는 것만 하자. 보통은
경쟁률이 높아서 틈새만 찾아다니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네.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좋은 것만 하자였거든요. 네. 좋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예. 거기에서 오케이 뭐 층만 잘 걸리면 땡큐야. 뭐 중층 이상 걸리면 뭐 고 하는 거지거든요. 지금도 보면 다음 달에 전매가 풀려요. 네. 근데 프리미엄 예상되는 게 1억 이상이긴 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 고분양가 같았지만 결국에 신축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가격이 또 합리화가 되는 뭐 이런 거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것 같아요. 케이스가 서울원은 케이스를 보면 그 옆에 배우지와 상급지 역할을 같이 하는 장위 뉴타운 있잖아요. 네. 거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인정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나홀로나 아니면 아예 개발성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흘러가겠지는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온 아파트가 2년 전에 분양했던가 그 도봉의 금호 어울림 있었어요. 그게 분양이 9억 8억이었거든요. 84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미분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분양가가 합리화가 되려면 어떤 매력도가 있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비싼 거는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 서울원 아이파크 때문에 주변에서도 야 저게 15억이고 16억이면 야 우리도 이제 재건축하면 이만큼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약간 기대감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 만약에 분양이 완판되고 잘 되면 일반 매매 쪽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거는 청주,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똑같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케이스로 몇 년 전에 강의도 뭐 창원, 청주, 천안 이런 지역들에서 그런 패턴들이 고분양가가 완판되고 주변의 시설 끌어올리는 네. 그걸 많이 봤었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다가 막 분양을 때려짓잖아요. 네. 그럼 평택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공급량에 적당한 규모의 브랜드가 중간에 계속 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지역은 계속 좋아진다고 보는 거고 그게 서울의 이제 뉴타운 쪽이나 재개발 밀집 지역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매매를 하는 분들도 청약 그 어떤 당첨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수요가 얼마나 몰리는가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본 매물이거든요. 네. 그 정자동의 그 니트마을 이번에. 리모델링 네. 거기가 27억에 나왔잖아요. 84가. 근데 그거와 좀 떨어져 있는 분당 더샤파크 리버라고 있어요. 네. 입주한 입주한 지 2년 됐습니다. 나홀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고 다 가까워요. 이것저것 이용하기 미금역 가깝고 거기가 15억과 16억대 매물이 각각 있어요. 네. 그러면 신축이 분당에서 딱 들어오거나 선도지구가 재건축 될 때 예상되는 가격대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것과 입지 대비 비교해서 15억은 싸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일반 매매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포인트죠. 네. 금매입니다. 제가 볼 땐 금매예요. 그러니까 27억에도 분양이 되는데 옆에 15억 신축이면 아무리 뭐 조건이 나쁘더라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역발상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청약 통장을 깰 필요는 없다고 아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얼마 넣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10만 원씩 넣으라고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넣어도 됐는데 이제 25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계속 넣는 게 맞아 하면서 차라리 2만 원 넣을까 뭐 깰까 뭐 계속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금액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답을 딱 드릴게요. 네. 2009년 노통장. 네. 2009년도 가입한 청약 종합저축은 25만 원으로 넣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얘네들보다 더 먼저 가입하신 청약 저축통장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25만 원 상향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 지금 둘 다 25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둘 다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 2009년도 가입자분은 25만 원. 그다음에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 저축 가입자. 네. 지금은 통장이 일단 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제외하고 4가지 통장이 있어요. 네. 예금, 부금, 저축, 종합. 이 중에 공공 분양에 청약해서 점수가 아니라 예치금 순으로 당첨되는 공공 분양은 2개 청약 통장만 쓸 수가 있어요. 종합하고 저축. 네. 그런데 종합저축은 가입자를 2009년도부터 받았어요. 5월부터. 그때부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보니까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죄다 69점이 된 때가 재작년부터거든요. 2024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네. 만점이니까 2009년에 15년 더하면 2024년. 네. 저는 그때 전까지 빨리 분양 받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인 거고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럼 2009년도 가입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25만 원 상향을 해서 네.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에 공공 분양을 준비해야 되고 청약 저축 가입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위를 계속 선점하기 위해서 25만 원 상향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나 2015년 가입자인데 어떡하냐라고 할 경우는 청약 통장을 나중에 물려주면 됩니다. 자녀에게. 예, 물려주면서 20년, 30년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산삼과 같은 통장이 되니까 그때 뭐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런 얘기 나올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한도도 채워놓으시려면 미리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예 2009년도 종합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25만 원, 나머지는 그냥 두셔라. 뭐 나중에 뭐 물려주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가능하면 그러면은 돈이 너무 급한 거 아니면 깨지는 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급하면 예금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유지는 해라. 예, 유지해야지 또 언젠간 또 당첨이 돼요. 왜냐면 저도 2년 전에 의왕에 당첨된 적이 있거든요. 네. 시세가 수도권 진짜 바닥일 때 다주택자 수원 사람 의왕에 분양을 받았죠. 기타 지역으로 청약이 들어가서 네. 예비 당첨을 받고 예비 추첨에 들어가서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작년에 팔았습니다. 네. 예, 그게 인덕원 퍼스빌이라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규제가 너무 이제 화랑이 되니까 규제를 통해서 잠잠해 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업앤다운일 때, 다운일 때 이런 다주택자나 저스펙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옵니다.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다주택자들도 가능하면 그냥 유지는 해라. 네, 유지할 때 200만 원, 300만 원까지만 유지하셔라. 네. 그 이상은 굳이 뭐 넣을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준으로 그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단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어느 정도 현금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청약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구간별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투기부활지구 10억이다. 그러면 4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네. 한도는 6억인데 LTV가 40%니까 40%니까. 그래서 6억 플러스 취득세, 이자, 이사 비용 넉넉 잡아서 5천에서 1억. 네. 그럼 한 7억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7억이 없으면요. 없으면 넣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없으면 사적 금융을 이용하면 되겠죠. 부모님, 네. 아빠론 뭐 이런 거죠.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걸 중간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투기과지구는 전매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네. 입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박이죠. 그래서 아예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청약을 포기해야 돼요. 막 P2P 쓰고 막 그 대부업 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반포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대부업 해봤자 최대 이자가 20%였나요? 네. 그럼 20% 주라. 아니면 친구 가족한테 월 1% 줄게. 네. 그럼 12%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면 그냥 P2P 가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맞고 그렇죠. 사업들을 되기만 하면 뭐 2, 30억인데.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전마진이 많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가점이 돼도 돈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대출을 기대하면서 중도금으로 이제 시간 끌고 가면서 이제 돈 모아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했는데 네. 그건 막힌 건 맞네요. 그죠? 예, 막혔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그 남양주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진접 이지구하고 왕숙에 분양을 했었어요. 진접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있는데 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전세를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양가가 4억입니다. 네. 너무 싸잖아요. 근데 시세는 5억 5천을 예상을 해요. 전세가는 2억 5천 이상을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4억에 분양 받아서 전세 2억 5천 주고 1억 5천이 필요한데 앞에서 4억에 대한 10% 계약금 내놨잖아요. 네. 4천 내놓고 입주할 때 3년 동안 어떻게든 1억의 돈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하죠. 하죠. 네.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의 이런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분양가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 비용 자체가 비싸져가지고 뭐 말씀하신 4억대라는 거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짓기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전세 줄 수 있다면은 한번 잔금을 치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아니라면은 우선 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만 하는 게 맞다. 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이제 중간에 이제 못 나오는 게 가장 큰 핵심 요소겠네요. 중간에 네. 뭔가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예외 조건이 있긴 하죠. 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예외 조건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네, 건강상, 사업상, 뭐 학업상, 직업상 그런 이유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럼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막 사연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돈이 아예 없으신데 그냥 무작정 넣어요. 근데 또 당첨이 됐어요. 어쩌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연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당첨이 됐는데 돈은 없어요, 뭐. 포기해야죠. 네, 일단 그 민족 자금이라고 하죠. 가족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둔촌주공 때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다른 가족들 도와주느라 정작 본인이 당첨되었는데 작은 거 네. 계약금이 몇 천 부족했어요. 근데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라 그 회사 대표님이 빌려주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의 신뢰도를 한번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려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무작정 청약 넣지 마라. 네. 그러니까 청약은 넣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우선 넣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와, 와, 많이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없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런 분들. 연습 삼아 넣어봐요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계속. 근데 청약을 연습 삼아 넣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왜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들 하니까 그냥 넣는 건가요? 저도 그 심리는 사실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큰 자산이잖아요. 결정이고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네. 실수인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청약에 좀 약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했다가 당첨됐다 포기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투기과주구는 5년 재당첨 제한, 10년 재당첨 제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부적격 당첨됐다고 하면 이 부활될 때까지 1년이 걸립니다. 점수 허위 기재나 특공이 안 되는데 특공이 된다고 뭐 착각해서 청약한 경우. 근데 이런 게 최대 그냥 5년에서 10년에 청약을 못 한다고 하는 거고, 더 극적인 건 되게 패배감이 듭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동탄에 진짜 괜찮은 아파트를 올해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예상 시세 차익이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금도 있고 대출도 가능하신 분인데 단순히 무서워서 포기하셨거든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돈 빌려드리겠다.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내가 그 값에 사겠다, 입주 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포기를 하셨었어요. 오히려 모든 게 다 완벽히 갖춰졌는데 본인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케이스가 제일 안타깝긴 하거든요. 네. 모르고 하는 거는 본인 탓을 해야 되는데 다 알고 무서워서 한 거는 본인 탓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용기가 필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당첨을 포기했잖아요. 후유증이 되게 몇 년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게 더 잘 돼 버리면. 네. 그래서 뭐 그 맨날 그 인터넷에 막 떠돌잖아요. 그 둔촌주공 포기하신 분 막 이런 것들 사연 같은 거. 엄청 돕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뭐 14억에 분양한 게 뭐 30억이 넘었으니 그거를 한 번 만약에 그런 거 겪으면 다시는 사실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중하게 청약을 참 공부하고 넣어라. 네. 근데 항상 그냥 넣죠. 사람들이 그냥 청약홈 가서 그냥 막 넣고 어떡하죠? 막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있다. 오히려 내가 자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되는 걸 발견하는 것도 되게 큰 소득이에요. 그게 비아파트가 네. 무주택으로 여깁니다. 갑자기 30점대에서 69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빌라에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이하, 그렇죠. 85조 이하. 네. 평생 나는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진짜 69점이 돼서 당첨되신 분이 계세요. 이런 거를 내가 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굉장히 황금과 같은 기회를 발굴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런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런 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좀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청약권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님의 청약 관련 컨텐츠에서 알게 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 조건이 부합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청약홈에서 뭐 이렇게 점수 한번 뭐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 그걸로는 너무 약해요. 많이 안 걸러주더라고요. 이런 건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뭐 84 타입, 59 타입 뭐 청약을 해야 되냐, 그리고 보면은 뭐 59 타입이 뭐 경쟁률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데 뭐 실제로 청약 시장에서는 뭐 이 면적이나 타입 이런 것들 가지고도 뭐 경쟁률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베이스는 세대수예요. 59의 세대수 공급, 84의 세대수 공급량이 가장 베이스고 그 다음에 분양가. 이번 트리니엄 분양하기 전에 강남권 청약이 59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84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분양가와 세대수 공급량 두 개 미싱이 돼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강생들한테는 84 포기하고 59로 이제 다 집중을 하게 했죠. 근데 요즘은 그 대출 구간 때문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비강남권이라고 해도 동작이나 뭐 영등포 같은 데는 84가 20억을 치고 59는 한 14, 15억이 나오잖아요. 네. 이 구간 때문에 84가 좋지만 부담돼서 어쩔 수 없이 59로 가서 59의 경기를 세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거는 상황적과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있어요. 세대수가 많은 것보다 세대수가 보통 적은 게 경쟁률이 적은 편이라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는 이상은 선택하는 데에서는 당첨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 면적 차이보다는 세대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러면은 그 어쨌든 물량이 중요하네요. 네, 물량이 많아야지 뭐 경쟁률도 낮아지고 뭐 가점도 낮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참 이게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청약 쪽도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약 당첨된 다음에 규제가 풀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매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해줍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네. 그러면 규제 풀릴 걸 예상하고 미리 넣는 건 너무 리스크한가요? 저는 그런 걸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풀어줄 수 있는데 저는 정책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좋아질 걸 대응보다 안 좋아질 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울에 그 4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된 게 정확하게 2023년 1월 5일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규제가 23년도까지 지속되다 보니 7년이에요. 네. 그러면 5년 차에 내년에 풀리겠지. 뭐 4년 때 되면. 근데 안 풀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좋아질 거를 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또 너무 많은 지역을 묶었는데 이렇게까지 투기과열지구가 넓어져야 되냐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있거든요.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투기과열지구냐 하면서 좀 반발도 많고 하니까 왠지 뭐 선거가 한 두어 번 있으니까 중간에 뭐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하기에는 너무 인생에 큰 페널티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돈의 문제라서 네. 이사와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어떤 기댈 곳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 네. 그러면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청약 그 1주택자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트리니언도 막 자기도 막 넣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추첨제 물량의 25%가 1주택자한테 배정이 돼요. 네. 근데 무주택자 떨어진 사람들도 같이 경쟁하는 구도라서 큰 의미는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여기 선택은 경쟁률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점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가장 낮을 타입만 골라서 한두 개를 찍어야 되겠죠.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비 당첨을 노리는다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비 당첨자도 점수 순으로 뽑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면 예비 당첨자는 뭐 69점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 당첨을 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그냥 경쟁률 낮은 것만 계속해서 이제 공략하는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분양가가 비싼데 평면과 너무 위치가 좋아. 그러면 그냥 제일 좋은 거 넣어서 그냥 뭐 5대1, 3대1 이하짜리에 운 좋게 당첨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면 오히려 그냥 안전마진 별로 없지만 그냥 신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뭐 신축이어도 좋아. 뭐 그것만이어도 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넣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네요. 예, 맞아요. 게다가 비규제 지역일 때는요. 전용 85제곱 초과가 100% 추첨제라서 1주택자한테 배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투가에서는 추첨제가 더 줄어요. 네.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볍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2주택이 넘는 다주택자들은 뭐 답이 없는 건가요?
아까 제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뭐 1대1, 2대1 정말 예비까지 뽑아서 중간 번호 받을 만한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 하시면 돼요. 그런 데는 제가 잘 걸러내니까. 근데 그런 데들은 너무 야 이거는 안 받으니만 못해 막 이런 것들만 있을까봐. 대부분 그렇지만 거기에도 그 옥석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나와요. 2023년도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다주택자들은 약간 시기를 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케이스가 예를 들면 광명 재개발 때 많았거든요. 네. 광명 1구역, 2구역, 뭐 4구역, 5구역, 그다음에 광명 재건축 뭐 11, 12단지들도 많았었어요. 심지어 철산자이 브리에르라고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 그 단지에 광명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분이 부부가 당첨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경쟁률이 1대1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네. 물론 그분은 무서워서 포기하셨지만 그때 무주택자인 1인 가구 청년은 그걸 유지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청약 자체를 그냥 접을 필요는 없고 흐름을 타다 보면은 한 번은 온다. 네. 기회가 2, 3년 중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정도. 네. 많진 않지만. 그러면은 지금 그 청년 세대 뭐 이런 분들 추첨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추첨은 노려봐도 되는 겁니까? 추첨이라는 거를? 노려봐도 됩니다. 특히 5구제곱 같은 경우는 60제곱 미만은 추첨제가 60%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노려봐도 되고 1인 가구 같은 경우 또 생애 최초에 청약이 돼요. 생애 최초 물량의 30%가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돌려봐도 되는 거죠.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네.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인기 단지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할 만한 애매한 모호한 단지잖아요. 네. 거기서 60제곱 미만 생애 최초 1인 가구의 추첨제 30% 노려도 된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사례 뭐 이 정도만 한번 해볼 만하다 정도의 어떤 뭐 단지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었죠.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네. 대조동에 분양했던 거하고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고척 4구역 네. 재개발한 아파트. 서울은 아이파크도 그랬고요. 그다음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라고 중랑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그런 곳. 그다음 과거에서는 더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2016, 17, 18, 2020년도까지 서울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있다고는 이제 봐야겠죠. 추첨제라고 하면은 벌써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데 뭐 대략 한 어느 정도 급이 돼야지만 좀 그래도 추첨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할까요? 비율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경쟁률로 보통 특별공급 청약자의 3배에서 15배가 1순위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저는 특공도 예측 가능하지만 1순위 예측하는 게 더 재밌고 더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1순위가 경쟁률이 5대1 정도다 네. 라고 하면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2대1 이하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첨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3분의 1 또는 5분의 1만 해도 대략적인 특공 경쟁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1인 가구 생초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특공, 근데 자녀가 없어도 생애 최초 특공 당첨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청약은 철저히 전략으로 더 그렇게 가셔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계속 그냥 넣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계속 헤맬 수가 있겠어요. 청약을 딱 생각하면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로또 청약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아 여기 지금 넣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다음에 나올 저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계속 또 안 넣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러 안 넣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될 때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거는. 예, 이번에 반포 트리니언을 패스하고 반포 DH 라클라스만 원하시는 분들은 네. 6인 가구 최고 점수 만들어 오셔라라 그랬어요. 79점. 네. 못 잡아도 77점 이상. 네. 이런 분들은 기다려도 되고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 남아 계셔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레미안 레벤투스라고 분양했어요.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 여기에 48타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평대 초반이죠. 19평, 20평, 21평 정도 되는 거 8점으로 당첨. 69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당연히 대치, 다른 개포, 다른 반포 기다리고 계셨겠죠. 네. 제가 그래서 멱살끼리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 하셔야 이거 넣어라. 이런 케이스 또는 DH 방배. 이 방배 기다리는 분들이 다 방배 안 하고 다 반복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끌어다가 방배 하셔야 됩니다. 특히 69점 통장 중에 20년 넘은 통장은 뭐 84A를 노려봐도 되고 20년이 안 되는 통장은 84BC 중에 그래서 다 나눠드렸었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린다.
앞으로 나올 뭐 잠리에 떨어졌고 잠실 리에 떨어졌고 다 떨어졌겠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점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의 점수와 어떤 뭐 현금 동원력 맞습니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녀 유무, 네. 부모, 그다음에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등등 직장 위치 다 조합을 해서요. 그럼 결국에는 이 청약도 일반 매매랑 똑같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네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설득 안 하고 설명합니다. 설득하면 사람들이 진 것 같잖아요. 네. 설명만 합니다. 대신에 엄포를 놓쳐. 이렇게 될 겁니다. 선택은 하세요. 이게 말이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말해서 먹히는 분들이 진짜 끝까지 가요. 네. 근데 세네 번 말씀드려도 안 들어가요. 설명이. 그럼 포기합니다. 제가. 왜냐면 억지로 끌고 가다가 그 결과는 좋은데 한두 가지가 아쉬워지면 뒤에서 결국 욕을 하게 되거든요. 한 두 번 얘기하고 세 번까지 안 가요. 두 번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그 최고를 노리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들이 청약에선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노릴수록 안 되는 게 이 시장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경쟁이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걸 너무 아쉽지만 딱 가는 그분들의 어떤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결단력인 것 같아요. 결단력? 네, 이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되게 쿨함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자기의 고집을 포기 안 할 것 같았었는데 포기하는 분도 간간히 나와요. 이런 네. 케이스는 되게 드물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의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이제 가시가 없어요. 쿨합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되게 예쁘게 하세요. 네. 결국 인성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참 어느 순간은 딱 이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집도 똑같거든요. 일반 매매도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걸 알면 사잖아요. 사면 또 막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포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약은 더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매 안 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이건데. 네. 그래서 저는 투자성이 더 강한 분을 일반 매매자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투자성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손해보면 안 되고 무조건 이만큼 벌어야 돼. 네. 그럼 폭리를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긴 한데 또 그거에서 만족선을 제가 70에서 80%까지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면 그냥 고하셔도 된다. 네. 그다음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되게 쉬운 지표가 있어요. 심리적 지표인데 A를 기다렸다가 실제 기다리는 건 B인데 A를 패스하고 B를 했어요. 근데 최악의 케이스가 A 패스하고 B 기다렸는데 B가 떨어지는 거죠. 이 최악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고통하고 A를 선택했는데 당첨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도 당첨이 될 만한 점수였네. 이거의 아쉬움.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과 아쉬운 거의 비중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청약 제도가 참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어쨌든 좀 당첨권의 가점이 좀 나오려고 하면 한 10몇 년, 막 20년 뭐 무주택을 또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그 세월 어떻게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이 정도에 만족하라고 1억 5천에 만족하라고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반포 40억 포기하고 방배 15억 만족하라고 이런 거죠. 네. 근데 어차피 40억도 안 될 건데 안 될 거긴 한데 왠지 내 거 같기도 하고. 네. 가장 괴로웠던 분이 진짜 오늘 많이 나오는데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네. 69점이신 분들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거 2억 벌자고 한 거예요. 이런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다음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우선 이걸로 만족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뭐 반포급 말고 아파트로 한 5억 정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네. 돈이긴 한데 사업 소득이 크신 분이 있어요. 네. 동 기간 동안에 아파트 상승보다 사업 소득으로 크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아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편안하게 쿨하게 내려놔라. 내 집 마련 안정적으로 가자.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얘기니까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뭐 아직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정도 이런 분들한테 이 청약 뭐 그리고 일반 매매 이건 전반적인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물려받은 돈이 없고 네.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으로서 몇백만 원씩 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외곽에서 빌드업 하는 거죠. 네. 물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시기 잘 타면 계속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접 같은 분양가 4억짜리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안양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막 17평짜리 싼 게 많았거든요. 3억대짜리들. 그런 게 이제 30평대 오르면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제때 팔고 약간 하급지에서 평수 넓히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한 3번, 4번 잘하면 강남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에서 인수홀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혼했다, 신혼부부다라고 하면 출산 특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출산 특례에 대한 이 혜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게다가 소득까지 낮다라고 하면 신생아 우선소득, 생애 최초 우선소득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앞단계다, 1단계, 2단계다, 5단계 중에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비아파트에 대한 비아파트의 기준이 충족되었어요. 가점이 높아졌네 이 사실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높은 점수로 변하면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도 당첨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갖춰진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 한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가락동이나 뭐 방이동 뭐 이런데 재개발 재건축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효과가. 그럼 지금 가성비가 있는 재개발은 방어뉴타운 그 다음에 관악 쪽에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요즘에 성남이 많이 떴잖아요. 분당뿐만 아니라 구성남에서도 재개발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상대원, 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신축 대비해서 분양 입주권 전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단 청약을 보되 안 될 것 같으면 인근 지역까지 넓혀서 재개발 보고 안 되면 그 중에서 싼 신축이나 준신축 일반 매매는 쉬우니까 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라. 너무 하나에 또 꽂히면은 또 그것만 보다가 또 다른 기회를 놓치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전문가이시죠 월용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청약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전략이고 공부고 또 배움인 게 청약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월용이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